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민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 지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의 지원과는 달리 지자체 지원은 최저 6만 원에서 최고 33만 원까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10만 원으로 전국 꼴찌 수준인데요.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구시가 구군과 함께 내년부터 6.25 참전 유공자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독립유공자와 전몰 군경, 순직 군경 등에게 월 7만 원씩 지원하는 보훈 예우 수당도 내년부터 월 1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인데요. 대구는 국제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 등 독립과 호국, 민주의 역사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시민이 갖는 자긍심만큼이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안동 28도, 이성 29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보훈문화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먼저 오늘 안동시 임화면의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 경북 현충시설 체험학습 한마당이 진행됐는데요. 체험학습 한마당은 2014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도내 현충시설 기념관 1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또 안동 충원탑에서는 조금 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과 함께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진행된 올해 행사는 추모 공연으로 드림아이 중창단과 안동시립합창단과 함께 추모곡 내 영혼 바람대어를 불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또 예천군에서도 예천 여성합창단의 현충일 노래 제창으로 추모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좋은 시기인 절기 망종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볕도 강하겠습니다. 오후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긴 소매 옷이나 모자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휴일이 끝나면 기온 조금 더 오르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현충일인 오늘 열리는 홈경기에 포항에 거주하는 6.25 학도병 참전용사 8분을 초청합니다. 포항은 오늘 오후 6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하나 원큐 K리그1 2023 17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경기를 치르는데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학도병 참전 용사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로 했고요. 참전 용사분들은 참전 당시의 나이가 등번호로 새겨진 포항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입장해서 매치볼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해병대도 함께 하는데요. 참전 용사분들이 그라운드에 입장할 때 현역 해병 장병들이 에스코트하고 관중석에서 해병 장병 400여 명이 단체 경례로 예를 표할 예정입니다. 또 해병대 군악대는 행진곡을 비롯해서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 음악을 현장에서 연주하게 됩니다. 6.25 참전용사 감사 캠페인도 진행되니까요. 이 뜻깊은 행사에 모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1도 높은 26.8도, 습도는 53%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읍 사무소가 지난 1일 도동, 저동 일대의 상가골목과 소규모 공원 지역을 돌며 울릉도형 청정새마을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울릉도형 청정새마을 운동은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맞아 급증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사전 정비 시행 및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울릉도의 깨끗한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울릉읍 사무소의 전 직원들이 앞장서서 거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울릉읍은 앞으로 불법 시설물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 후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관광객 모두 청정 울릉도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민수 기자께서 준비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일주기입니다. 벌써 1년이 흘렀군요. 네, 지난해 6월 9일 벌어진 일인데요. 오전 10시 55분쯤 전통시장 정비사업 투자 실패로 괴로워하던 한 50대 남성이 상대방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겁니다. 이 사고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피의자 1명 등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건물 입주자 등 50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꽤 피해가 컸었죠. 이 대구 변호사협회가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한다고요? 네,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비슷한 테러를 막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추모식도 9일 오전 10시 대구 변호사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변호사회는 7일부터 9일까지를 방화사건 희생자 1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검은 리본을 달고 희생자의 납골당에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도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그렇군요. 일주기를 맞았는데 1년 동안 변화된 소식이 있나요? 네, 최근에 드러난 소식인데요. 방화범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전통시장 정비 사업의 시행대행사 대표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화범은 이 시행사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네. 마찰 끝에 참극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의 발단으로 꼽힙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 대표 A씨는 올해 3월에서 4월에 횡령, 배임 등 6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2013년부터 이 사업을 맡은 A씨는 2019년 조합돈 19억 6천만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1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고 일부 조합 간부들과 공모해 조합에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등이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네. 조합이 지은 건물은 텅 빈 채 방치됐고 조합원들은 수백 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화범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네, 방화범은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이 사업에 6억 8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네. 거의 대부분 날렸습니다. 이후 A씨와 여러 건의 소송을 이어가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하루 전날에는 A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A씨를 비방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A씨와 방화범이 원한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A씨는 이 방화범이 투자한 5,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7월과 10월에 방화범이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중 1,500만 원은 A씨 회사 계좌로 송금이 됐으나 나머지는 A씨 부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주유비, 음식값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A씨는 방화범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금액이 총 32억 원이더라고요. 네. 너무 큰 돈입니다. 네, 아까 전통시장 정비 사업이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이 오래된 전통시장을 재건축해서 현대식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범어동이고 상가만 186실 규모입니다.
건물은 2020년 문을 열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시기는 그보다 한 해 전인 2019년에 몰려 있습니다. 네. 당시 상가 분양률이 저조하자 A씨가 조합 수석 이사를 설득해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 계약금을 빌려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분양 촉진금인데요. 네. 이 조합은 분양 촉진금을 마련하고자 시공사에게 연 3.7%의 30억 원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A씨 시행사 명의 계좌로 송금이 됐다는 점인데요. A씨는 2019년 5월에 이 건물에 입점할 예정인 영화관 분양 계약금으로 12억 6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합치면 19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네. 근데 왜 시행사가 영화관을 분양받는 거죠? 네, 이를 두고 당시 조합원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A씨는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조합이 마련한 분양 촉진금으로 건물 내 핵심 시설인 영화관을 분양받았습니다. A씨는 조합 수석이사와 분양 대행사와 공모해서 네. 부당하게 거액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상가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A씨 등은 일정한 분양률을 달성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계약을 많이 체결했는데요. 이 조합 임원, 시행사 임직원 명의로 미분양 물량을 소화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2개 호실을 분양한 A씨 등은 분양 대행 수수료로 13억 2천만 원을 챙겼는데요. 검찰은 이 모든 수익이 부당하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배임이라는 게 조합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오히려 부당이익을 챙기고 네.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의미죠. 네, 맞습니다. 이 반면에 A씨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분양 대행 수수료는 조합원이 분양을 받을 때에도 지급되는 돈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분양 대행 수수료를 시행사 인건비 등에 쓰기로 조합과 구두로 합의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이 범죄 혐의로 적시한 금액 중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통시장 정비조합이 지었다는 주상복합시설은 지금 어떤가요? 네. 건물 상가는 대부분 텅 빈 채 적막한 분위기였습니다. 한때는 뛰어난 접근성과 영화관 입점 소식으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지만 네. 완공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빚어지면서 유령 건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조한 상가 분양률은 시행사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까지 겹치면서 더욱 악화됐습니다. 전체 상가가 186실인데 네. 지난 3년 동안 20개 정도만 주인을 찾았습니다. 건물 내부는 곳곳에 접근 금지라는 테이프가 붙었고요. 에스컬레이터에는 시험 가동 중이라는 안내만 붙은 채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네, 상가가 186개인데 그중에 20개만 주인을 찾았다고 하니까 정말 암담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장밋빛 전망의 핵심이었던 그 영화관은 영업을 하고 있나요? 현재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소유권 분쟁 탓입니다. 네. 상영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던 6층에는 유치권 행사 중으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상인들은 빈 상가가 너무 많아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입주 당시부터 공실이 많아서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됐다는 건데요. 겨우 입점한 가게들도 영업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상가도 많이 공실이고 시행사는 재판을 받고 있고 해당 조합원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현재 조합원이 갚아야 할 부채가 공사비와 용역비 등 23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시공사와는 미납 공사비 170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고요. 네. 앞서서 언급했던 A씨의 시행사와도 용역비 59억 원을 두고 분쟁이 있습니다. 조합원 대다수가 빚 때문에 부동산 등 소유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고요. 네. 벼랑 끝에 몰린 조합은 조합원 명의로 된 상가를 일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1, 2층 상가 100개 정도를 기존 분양가보다 절반가량 낮춘 금액에 판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상가를 모두 팔아도 빚을 모두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합원 소유의 상가를 모두 매각해도 갚지 못한 공사 대금이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모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채무입니다.
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갚아야 할 공사 대금도 굉장히 많은데 네. 투자 실패에 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조합원들은 끝나지 않는 터널 속을 헤매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집이 가압류되고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을 겪게 되면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네. 사업을 대행한 시행사와 법적 공방도 걱정입니다. 조합은 A씨 업체가 과도하게 높은 금융자본 수수료를 물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A씨는 용역비나 금융자본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에 있다면 정상 과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루속히 좀 해결이 잘 되어서 유령 건물이 아닌 이 공실이 많아서 암담한 분위기가 아닌 장밋빛 전망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사랑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가르치고 태극기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라사랑 실천 프로그램은 이번 달 16일까지 운영되는데요.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그 옆에 위치한 국립시남소녀공원이 함께 진행합니다. 이날은 숙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호국 보훈과 관련한 N행시 대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편충일이라고 하는 삼행시를 우리 한 친구가 써줬어요. 편충일이라고 한번 운을 띄워주면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편충일에 할 일은 국가에 충성하고 1분이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각해보자. 너무 잘 썼죠? 안녕하십니까. 6학년 2반 김채영입니다. 이렇게 N행시를 해보니까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6학년 4반 김래연입니다. 요번 N행시 짓기로 태극기라는 시를 지어보니까 태극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이번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N행시를 직접 써보는 활동이군요. 네, 맞습니다. 장원으로 뽑힌 학생들은 상품도 받고 이렇게 수상소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외에도 두 가지 프로그램이 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테마 보드판을 활용한 놀이와 게임, 그리고 이상화 시인의 삶을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장의 소리와 학생들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기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우리나라 꽃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하나. 오늘은 참여하는 지식인자 대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이상화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이곳에 오셔서 반토대학살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열 기자입니다. 이상화는 1901년에 태어나 큰아버지가 운영한 우연서로에서 한국과 실용문을 배우고 서울에 올라가 공부하여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대구 숙천초에 다니는 6학년 1반 이준성입니다. 네, 방금 전에 민주시민운동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시인 이상화에 대한 뉴스 소개했습니다. 이상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숙천초등학교 6학년 3반 장시은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지내서 이제 보드게임이나 퍼즐 같은 걸로 배웠어요. 퍼즐과 게임을 통해 나라의 상징물과 나라를 지킨 역사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꼭 기억하겠습니다. 파견교사로 일하고 있는 빈수민입니다. 네, 저는 역사 드라마 평화를 노래한 시인 이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시인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인 이상화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인상에 남는 장면을 선택해 드라마, 뉴스 인터뷰, 정지 화면 등으로 표현해보는 체험활동인데요. 첫 번째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지역의 순국 선열의 활동을 특히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민족차별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학생들의 활동을 현대사회의 참여 정신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로 새롭게 해석해 본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퍼즐이나 각종 게임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배우니까 참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센터 옆에는 역사 테마길과 국립시남선열공원이 있는데요. 야외에서는 대구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라 사랑을 일상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담당자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장학사 장미숙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달에 태극기 1000여 개를 배부하고 태극기 사랑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6월, 8월, 10월 3회에 걸쳐서 태극기 4000개를 배부하고 국경일과 연계한 나라사랑 실천 프로그램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월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인근 국립시남선열공원과 연계해서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단충사 참배에 묘역에서 감사장 읽어드리기 활동을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사랑 키워드를 제시하고 N행시를 지어보고 태극기 달기를 통한 나라사랑을 실천하고자 미보유 가정에게 태극기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급별로 나라사랑 빙고 실천 이벤트를 실시해서 그 소감을 롤링페이퍼로 작성하는 이벤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 10월에도 강복절과 그리고 10월에 있는 많은 국경일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태극기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국가 상징물 그리기 대회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는 1층에 작은 상설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방학에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학생들이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서하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백나목의 비목 듣겠습니다.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과 이름 모를 비목이요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68회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일어선 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 덕분인데요. 그분들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이죠. 국립연천호국원 마영렬 원장과 함께 현충일을 맞은 호국원의 모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월에 호국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오가실 테고 특히 오늘 현충일은 더 하겠죠. 네, 맞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1963년도에 처음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선정했고 이후 현재까지 60년 동안 매년 6월에 범정부적 차원의 보훈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에는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호국보훈의 달 사업을 거행함으로써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립영천호국원에서는 조금 전에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고 이후에도 6월 중에 전몰 학도의원군 추념식, 호국 영령 추모 위령제를 또 정전 70주년 계기 6.25 전쟁 참전부대 사진전을 7월까지 원 내에서 개최합니다. 또 현충일을 계기로 어린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묘소 앞 태극기 꽂기 체험활동과 감사편지 낭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국립영천호국원은 기념 행사와 다양한 체험 행사로 많은 참배객과 방문객이 찾아주실 것으로 예상되고 이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뜻깊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이 영천 호국원을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국립영천호국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입니다. 2001년 1월 1일 개원했고 2006년 6월 30일부로 국립묘지로 승격했습니다. 시설은 39만 제곱미터 정도로 축구장 54개 정도 합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네요. 예. 안장시설로는 이제 땅에 안장을 하고 비석을 세우는 봉안묘가 있고 건물 안에 안장을 하는 봉안당이 있습니다. 봉안묘는 2만여 개가 이제 안장되어 있고 봉안당은 1충령당과 2충령당으로 구분되는데 1충령당은 6,900여 기, 2관은 24,700여 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은 총 5만 2천여 기를 모실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5만 1천여 기가 안장이 되어 있어서 남은 기수는 1,000여 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관리사무소와 그리고 안장 행사를 거행하는 현충관 그리고 식당,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조형물로는 국립묘지를 상징하는 현충탑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영천 전투를 기념하는 영천 대첩비 그리고 6.25 전쟁과 월남 전쟁 등에 사용됐던 전투 장비 등이 전시된 전투 장비 전시장이 있습니다. 네. 현충원과 호국원 모두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곳인데요.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안장 대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호국원은 6.25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서 전몰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 그 안장 대상입니다. 현충원은 안장 대상 폭이 조금 더 넓은데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국가장으로 장례되신 분들하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등의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과 더불어서 소방공무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그리고 의사상자 중에 요건을 갖춘 분들도 일부 안장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원 미상의 전사자분들도 호국원에 계신가요? 이분들은 국군 전사자시긴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명 용사들로서 이분들은 호국원 안장 대상은 아니시고요. 이분들은 현충원에
별도로 마련된 무명용사 봉안실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 호국원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있죠. 네, 저희 영천 호국원을 포함해서 전국에 6개의 호국원이 있고 네. 서울과 대전에는 이제 현충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3개의 민주묘지하고 대구에 신암 청년공원이 있는데 네. 추가로 경기도 연천에 제3현충원이 조성 중에 있고 강원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전 용사들이 연로해지시면서 호국원마다 안장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천 호국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희 원은 2008년도에 말씀드린 봉안묘가 만장이 됐고 네. 2012년도에 충녕당 제1관이 이제 만장이 돼서 현재는 충녕당 제2관에 안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충녕당 2관도 현재 1000여 기 정도의 안장 능력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장을 대비해서 2021년도부터 약 36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 7월부터 제3봉안대 건립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호국원들도 영천처럼 시설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저희 영천 호국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12개의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국립묘지 안장 능력으로는 앞으로의 안장 수요를 감안할 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훈부에서는 네. 안장 능력 확충을 위해서 임실과 이천 호국원은 봉안당을 확충하고 괴산하고 산청 호국원 같은 경우에는 봉안담을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연천에는 연천 현충원을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등을 통해서 국가 용자 사망 시 예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호국원이 전국적으로 6곳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느 곳에 안장할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네. 본인이나 유공자분들께서 결정하고 계십니다. 보통 호국원 안장 자격이 되시는 유공자분께서 돌아가시면 네. 고인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곳이나 연고지 또는 유가족 방문 편의 등을 고려해서 신청들을 하십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적 기록이나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범법 사실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하루 이틀 만에 안장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네. 무리 없이 장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천 호국원의 경우 축구장 54개 크기에 5만 개가 넘게 안장돼 있다고 하셨는데 묘역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2만여 기가 안정돼 있는 봉안 묘역은 수시로 제초 작업 그리고 병충해 방제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원내의 많은 수목과 화초류 수종에 따라서 적절한 조경 관리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계절 푸르고 꽃이 피는 호국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원내에 온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각종 화초류나 분재 등을 키우고 유가족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매년 식목 행사를 통해서 아름답고 푸른 구리뼈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묘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진입계단은 매년 6개씩 교체 공사를 해서 유가족의 이동 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천 호국에서는 호국 보훈의식 함량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역 지역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하는 국립묘지 141묘역 가꾸기 업무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각 해당 구역에 대해서 해당 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구미하우스, 대구텍 유한회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대구 경북지방병무청 등 14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인 묘역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묘역 봉사활동 얘기해 주셨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호국원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영천 호국원에서는 이제 유치원생부터 MZ세대 대학생이나 군장병,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충탑 참배, 묘역 비석닦기 등 봉사활동과 더불어서 연령에 맞는 나라사랑 동영상 시청, 그리고 6.25 전쟁 전시물과 이제 군 전투장비 관람 등이 진행되고 네. 총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50여 개 기관에서 2만 7천여 명이 나라사랑 체험교육을 경험하셨고요. 특히 전투장비 전시장에는 6.25 전쟁부터 최근까지
육군과 공군에서 사용했던 전투기, 전차, 자주포 미사일 헬기, 탄약 수송차 정찰기 등 총 10여 종의 장비가 전시되어 있어서 호국원을 방문한 특히 어린이나 학생, 네. 일반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런 볼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시기에 따라 진행되는 6.25 전쟁 관련 특별 사진전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방문객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6.25 전쟁 참전부대 특별사진전을 원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특별사진전은 전쟁 기념관에서 운영 중인 전쟁 군사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저희 원이 2022년도에 가입해서 진행되는 것인데요. 네. 직접 서울에 있는 전쟁 기념을 방문하지 않고도 6.25 전쟁 당시 최일선에서 싸운 대한민국 육해 공군 해병대 참전구 그리고 당시 노무단 방공교육대 철도 종사자 등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인 참전부대의 활동을 소개한 자료를 저희 호국원에서도 볼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사진전도 열리고 있으니까 네네. 영천 호국원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마영렬 국립영천 호국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서민을 보호하고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주택의 임대차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이 성립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규정으로는 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당사자의 약정 모두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 임차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누가 되나요? 네,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 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되고요. 네. 또한 재외 동포가 장기 체류하면서 국내의 거주지를 정하여 관할 시군구나 출입국 관리의 장에게 신고하면 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직원을 위하여 얻어주는 이제 전세가 있는데요. 네. 이 법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법인은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으로 안전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경하면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흔하게 네. 있죠.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네.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수만으로 이제 기준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정하는데요.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 또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또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 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네. 이 오피스텔이지만 낮에는 업무용으로 활용하면서
또 한켠에서는 숙식을 위한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적용하게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이 등기가 나지 않았거나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폭넓게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왜 단기로 1개월, 2개월 이렇게 짧게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1개월, 2개월 사용이 좀 애매한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애매하고 또 원룸이나 오피스를 이용하기도 조금은 어정쩡한 상황일 때가 있는데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도 단기간 체류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옮길 사항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면서 네.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는 법인데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네. 또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이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 금액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임대인의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부과하는 의무도 따르겠죠. 그렇죠. 임대인은 이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는데요. 네.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를 집니다. 수선의 의무. 그렇죠. 네. 주택의 파손이나 기구의 고장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차 주택의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봤으니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 주택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 기간 중에 불편하지 않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수선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흔한 경우가 난방시설입니다. 네. 사용자의 부주의라기보다는 노후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죠. 네. 또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닐 테고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싱크대가 막혔다거나 변기가 막혔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또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데요. 네. 주택으로 임차해놓고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쇼핑센터로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네.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를 다해서 보존해야 되고 임차 주택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하죠. 그렇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렇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잘 살피고 성실히 이행하면 뭐 별 문제가 안 생기겠는데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왜 자꾸 발생하게 되나요? 네, 우선 급격한 경제 사정의 변화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가 금리는 급등하고 네.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떨어졌죠. 네. 예. 집값이 오르면 별 문제 없겠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깡통 전세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네. 거기에다가 이자 부담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한 임대인은 파산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보니 단순한 갭 투자가 아니라 다분히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전세 사기를 모의한 곳이 많았습니다.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 금액을 부풀리고
또한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등 여러 가지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이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2030 세대 사회 초년생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 많이 낮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임대차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임대차 보호법의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봐야 되죠. 등기부 등본이요? 네, 어떻게 열람하냐고요? 네. 인터넷으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료 700원 투자하시면 저렴하네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네. 있는데요. 갑구란에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을구란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확인 사항은 시세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 매매 시세를 정확하게 알면 전세 시세가 합당한 금액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라면 우리가 실거래 가격이나 매매 시세 파악이 쉽겠지만 다세대 원룸 주택이라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우선 안심 전세 앱을 참고하시고 네. 주변 부동산을 탐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시세를 알아야지 건조당권과 또 전세 금액의 합리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소유자와 거래하고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소유자의 배우자다. 또 소유자의 아들이다. 아버지다. 이 등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제3자입니다. 이 반드시 위임받은 증명서로 확인 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네, 계약을 한 후에도 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일단 계약까지 마치고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을구란에 건조당 설정 같은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네. 이상 없다면 잔금 지급과 함께 당일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소 이전하면 네. 확정일자 받으면서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이 이길 0시부터 발생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네. 전세권 설정보다도 비용도 저렴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제 보증금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거 아주 꿀팁인데요. 많은 분들이 활용하셔서 전세 사기 예방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은 오늘 현충일을 맞아 경상북도 현충시설 체험학습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이 행사는 2014년부터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로 올해는 경북도 내 현충시설 기념관 17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체험 부스에서는 태극기 액자 입체 퍼즐 만들기, 나라사랑 바람개비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요. 오후 1시 20분부터는 대강당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뮤지컬 넘보곡 음악회 등 보훈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현충일을 맞아 전 세대가 나라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6월 5일) 어제는 환경의 날이었죠. 하지만 환경교육주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를 대구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와 교육 만나볼 수 있는데요. 수요일인 내일은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북토크 콘서트를 열고요. 목요일에는 대구 환경교육 포럼을 진행합니다. 11일까지 한 주간 채식식단을 인증하는 채식감탄데이, 대구 시내를 자전거로 퇴근하는 녹색교통데이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니까요. 이번 주는 환경과 좀 더 친해지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제495회 정기연주회 2023 교향악 축제 프리뷰를 엽니다. 이날 공연은 오는 20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2023 교향악 축제에서 대구시향이 선보일 무대를 대구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지휘자 박인욱의 객원 지휘와 피아니스트 임효선의 협연으로 진행되고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서곡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을 들려줍니다. 공연 예매는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서구청은 우수기를 대비해 오는 22일까지 관내 지하차도 펌프장과 배수로 준설 작업을 진행합니다. 신천대로 지하차도 8달과 매천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작업을 진행하고요. 경부선 지하차도인 상리, 평리, 비산, 서평은 과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간 작업을 진행합니다. 준설 작업을 할 때 각종 표지판과 차량 유도 장치도 설치하고 교통 신호수도 배치하지만 다소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작업 구간 통과할 때는 안전을 위해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유리였습니다. 네, 대구지방보훈청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6월에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350여 곳의 현충시설들이 있는데요.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세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서 많은 분들 야외로 나가실 것 같은데요. 가까운 현충시설에 들러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 현충일을 가장 현충일답게 보내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